자, 이어갈까요? 자, 이제 우리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미국에서 도입됐어요. 그런데 언제 도입됐냐? 카터 행정부 때입니다. 카터 알아요? 카터? 카터가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죠, 아직? 되게 고령으로 아직 살아계신 걸로 기억나는데, 이분이 70년대 후반에 대통령을 한 분이에요. 70년대 후반에 대통령이 됐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석유파동 나고 막 이러면서, 그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재선은 못하고, 한 번만 하고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 카터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카터가, 영기준 예산제도? 요거 딱 떠올라야죠. 우리 공부했던 거에서 카터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영기준 예산제도예요.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했던 거, 주지사 할 때 도입해서 성공을 좀 거뒀다고 생각해서 연방정부에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했던 걸로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는 뭐 이름이 그렇게 막 탁 박혀서 나오기까지는 않는데, 이 인사행정제도에 개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바로 요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인사위원회 같은 것도 이제, 폐지하고 개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게 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미국에서 도입된 게 70년대 후반, 78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도입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인사행정에서 여기 직위분류제로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전문 분야가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 위에 리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키워지질 않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전체를 보는 통찰, 시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 보면은 정치인들 되게 막 욕하고 정치인들은 전문성이 없다 막 그러지만 다른 차원의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다른 영역들은 자기 한 영역에서 일가를 이루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쌓는다는 게. 근데 정치는 뭐냐면 전체를 아우르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그걸 조율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넓게 들여다보는 시야가 필요한 것이. 관료제 조직 안에서도요. 행정부 관료제 조직 안에서도 여기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개별 직위분류제를 통해서 자기 업무 분야만 잘하면 그만일 수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읽어낼 줄 아는 시야를 가져야 돼요. 응? 한 4년 전쯤 됐나? 한 3, 4년 됐습니다. 4년 전쯤 됐나 봐. 그때 제가 한번 사례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기재부 5급 사무관 출신 한 젊은 사무관 출신 사표 쓰고 나왔던 한 분이 자기가 이제 국가 채무관리를 담당하는 그쪽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정부가 채무를 갚는 것에 소극적이다고 하면서 되게 비판을 하고 그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막 주장을 하고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나와서 그런 비판을 하니까 기자들의 관심을 받아갖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불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다 채무 갚는데 돈이 생기면 채무 갚는데 먼저 안 쓰고 자꾸 딴 데 고민을 하느냐, 일부러 이 채무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서 시야를 넓혀보면 국가가 움직이는 데에는 빚만 다 갚고 나는 빚이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해프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요게 이제 이 공공의 영역에서의 관료제에서도 위에 올라갈 사람은 시야를 넓혀야 되고요. 우리는 계급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랜 세월 공무원을 하다 보면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돌아가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층부에 올라갈 만큼의 자질이 키워진다. 하지만은 또 아쉬운 점은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지 못해. 얕고 넓어지는 거죠. 얕고 넓어지는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시간 쓰는 거니까 넓게 들여다보는 능력을 키우면 얕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꾸로예요. 깊이는 있는데
넓은 시야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게 고위공무원단 제도. 별도로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양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그죠? 그들을 별도 교육훈련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그런 자리에 적합하게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인데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도입된 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도입이 됐다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 이게 도입이 되면서, 이 취지가 뭐였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인 게 뭐냐면 또 직업공무원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상층부가 고여있다라는 생각? 이런 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층부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요 자리를 좀 이제 별도의 개방형 직위도 막 설치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 내려고 별도로 우리는 1, 2, 3급에 해당되는, 즉 실장, 국장급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을 갖다가요 따로 떼어내서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당시에는 인사혁신처가 따로 없었습니다만은 행안부에서 이제 담당하는 거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인사혁신처가 인사관장을 따로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옮겨져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별도의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했다. 요 둘을 비교를 잘 해 놓으시면 그러면은 뭐 문제 해결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9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로 확산돼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택의 이유, 채택의 사유야 조금씩 다른데 목적이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른데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요 대열에 들어가 있고요. 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요. 개방과 성과 관리를 중시한다. 맞는 거죠? 개방을 하고 다른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 혹은 민간에 몸담았던 사람도 이제 고위공직자로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들 원래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고위공무원단 편입된 다음에는 직권 면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위기도 겪을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도입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개방과 성과 관리를 중시하는 이런 의도가 담겼다. 그런데 다만 이제 현실에서는 별 재미는 없어요. 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별 재미는 없다. 왜냐면은 다른 부처 출신이나 민간 출신의 사람을 고위 공무원으로 데려갈 부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처 출신자들이 이 분야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한 자리들은 원래 소속 부처 출신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하는 신용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별로 그 상관없는 대변인 같은 자리 이런 자리들을 다른 부처 출신인 사람들을 고용한다든가 채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용이 아니라 채용한다든가 임용이라 합시다. 임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부 하는 척 이게 이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돌아가는 척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잘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에서 반영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이런 구석이 있다. 그런 또 평가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계급 구분 없이 직위의 직무 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 이런 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고위공무원단이 편입되면 급수에 대한 구분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죠? 사라져요. 그래서 벼락 출세할 수도 있는 거죠. 벼락 출세. 내가 3급이었는데 3급으로 이제 국장이 이제 과장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 3급은. 근데 국장 빠르게 하면은 국장도 가능한가?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실장으로 발탁된다든가 이런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시켜주겠냐고 사실은 경력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국장도 안 거친 사람을 갑자기 실장으로 발탁해서 데려간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리고 특히나 딴 부처 출신을 갑자기 그 부처에서도 국장도 못 해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실장을 시킨다? 실장이면은 사실상 이 조직을 총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실장 위에는 차관이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또 쉽지 않은 얘기긴 하는 거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일찍 그 실장이 되는 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기회를 얻었다. 좋은 일이냐? 별로 좋은 일 아니다. 이거 뭐 빨리 퇴직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밖에는
올 게 없어요. 이제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렇게도 보여지죠. 아무튼 이 현실의 문제까지 한번 버무려서 말씀드려봐요. 그거는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한 거고요. 우리는 이론적인 그 취지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개방형지 기제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 20%. 예, 요거죠. 개방형지기는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여기에 이제 요 개방형직으로 갈 수 있지만 민간 출신자들도 개방형직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민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현역에서 유능하게 뛰고 있는 사람은 안 온다. 그런 사람은 민간에 있는 게 급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절대. 그렇다고 국민들한테 민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연봉 5억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국민도 못 받아들일 거고. 그러면 뭐 그렇게 안 주는데 대기업에 남아있는 게 낫지. 대기업 임원하는 게 낫지. 뭐 달라고 와가지고. 그죠? 공무원 들어와서. 특히 그 개방형직에서 민간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사람 직업공무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기적 공무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뭐 달라고 여기 안정성도 없고 뭐 하려고 여기 들어오냐 이거지. 그래서 실효성이 또 떨어진다. 그러긴 하지만 이런 길은 열어놨다. 자, 이 공모지기를 통한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 30%. 요거는 이제 전부 다 공무원인 사람들인 건데, 근데 이제 출신을 달리하는, 이 조직을 이제 달리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부처 자율인사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 자율인사 50%로서 충원된다. 됐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요, 매 5년마다 정기 적격,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정기 적격 심사를 도입해서 그때 몰아쳐서 그냥 이제 부적격한 사람을 막 일부러 찾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었으나, 이제 요게 이제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은 수시로 부적격 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들어서 적격 심사 대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적격심사를 거치게끔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가군, 나군으로밖에 안 나눠져 있는데, 전에는 이제 다군, 라군 뭐 이렇게도 나눠져 있어가지고, 요거를 또 체계적으로 막 또 이렇게 세분화해서 관리하려고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통합돼서 가군, 나군밖에 없다. 그냥 사실상 이제 실장급, 국장급 이렇게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자, 그렇게 보시고, 누가 관리한다? 인사혁신처장이 통합 관리한다. 고위공무원단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62, 중앙인사행정기관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중앙인사행정기관, 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인사혁신처가 따로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지위가 뭐냐? 이거 중요하죠. 우리 맨날 표 그려서 했던 거. 위원회냐 아니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독립이냐 비독립이냐? 이거 갖고 조합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는 비독립이고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인사혁신처가. 그래서 비독립이고 단독제, 단독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차관급인데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행정 문제를 싹 다 쥐고 가는 거예요. 네. 인사행정 파트를 그대로 다 쥐고 가는 겁니다. 왜 차관급밖에 안 되냐? 하는 일이 딱 그거에 머무르면 장관급은 안 돼요. 장관급이 되려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 그 조직 안에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만 관장하니까 차관급 정도를 준 건데, 차관급이지만 힘은 엄청나게 센 겁니다. 이게 공무원 조직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잖아요. 인사 문제를 관장하니까. 그리고 이거가 여기가요, 인사 문제 관장하는데 다른 부처들을 넘나들으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힘이 센 거고,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일이 뭐 이제 임용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있고, 보수나 연금, 공무원 연금에 관련된 것도 관장하고 다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직무감찰이나 아니면 공무원 그 윤리위원회 이런 거를 다 관장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상당한 파워를 또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향력이 매우 커요. 이런데 교차 기능 조직이라 그랬죠. 다른 부처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교차 영향 조직이다 이렇게 교차 기능 조직, 교차 기능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차 기능 조직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기재부나 이런 인사혁신처나 아니면 행안부나 이런 데들, 그죠? 행안부는 조직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다 커버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 허락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죠? 우리 구글 하나 늘리고 싶습니다. 이거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그거 당연히 행안부에서 오케이가 나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인원 늘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인원 하나 늘릴 때도 다 허락받았다. 그런데 그 너무 융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총액인건비제, 중앙정부는 총액인건비제,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제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인건비만 더 쓰지 않는다면 알아서 거기서 인원을 조금은 늘릴 수도 있게끔 해두고 있다. 과단위 같은 경우도 조금은 또 자기네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도 해준다. 근데 국 같은 건 안 됩니다. 요거를 막 마음대로 설정 이거 안 됩니다. 조직에 관련된 건 행안부, 그 다음에 인사행정 관련된 거는 요거는 또 인사혁신처 이렇게 교차 기능 조직들이 있죠. 됐나요? 이런 데들이고요. 여러분들도 국가직 만약에 합격하면 이런 데로 가면 힘께나 쓸 겁니다. 나중에 힘께나 쓰고 사람들이 이제 포도봉봉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죠? 네, 와서 막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게 되죠. 여기 있습니다. 다 영향력이 있지만은 이제 다른 공무원들이나 조직의 영향력을 갖는 그런 이제 권력을 행사합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얘기는 399번을 하나 좀 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 제도로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도 다 이제 보면은 제가 뭐 모든 케이스를 다 찾지는 못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주요 국가들은 다 지금은 단독제 형태, 비독립 단독제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위원회 제도는 옛날에 아까 이제 카터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 전까지 얘네가 역관제 폐지하면서 펜들턴법 만들고 그러면서 연방인사위원회를 설치했잖아요. 연방인사위원회. 거기는 이제 독립 그리고 합의제 위원회니까 독립합의제. 이 독립인데요. 인사권을 대통령제인데 심지어 독립성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지. 대통령이 인사권도 못 가지면 무슨 힘을 가지고 조직을 장악하고 움직여요,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대통령이 직접 조직을 관장할 때 생긴 문제점이 있긴 하죠. 그거는 어떤 문제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기 측근들을 갖다 심어놓고 박아놓고 이럴까봐 그래서 독립성을 주는 거잖아요. 자기 그 코드 인사는 어느 만큼은 불가피해요. 그렇기는 한데 그게 진짜 능력 위주가 아니라 나랑 친한 애들만 여기다 박아놓고 하려고 그런다.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인사혁신처가 제대로 이걸 견제할 수 있을까? 의구심은 좀 남잖아요. 대통령이 뜻이 그렇다는데 어떨 거예요? 그죠? 그 보통 은어로 이렇게 BH의 뜻이라 그러잖아. VIP, 대통령 VIP, 청와대는 BH. 가서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표현 쓰는 거. BH에서 내려온 얘기야. 그러면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못 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이제 의구심은 남지만 또 그렇다고 독립된 위원회로 이걸 꾸린다 했을 때는 그럼 대통령이 인사권도 마음대로 행사 못하면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 남죠. 그래서 미국도 역관제가 지긋지긋해서 그거를 폐지한다고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거의 뭐 상당 기간 100년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 기간을 운영하다가 폐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역관제 영향력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그만하자 이제 이런 거 그렇게 된 거지 미국에서도.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독립합의형입니다. 미국의 이제 연방인사위원회 같은 독립합의형 역관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해요. 하지만 이게 위원회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책임을 지게 하려면요 한 사람한테 탁 집어서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심폐소생술 배운 적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심폐소생술 할 때 사람을 찝어서 거기 계신 분 거기 소방서에 전화 좀 걸어주시고요. 거기 계신 분 뭐 해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전화 좀 걸어주세요. 그럼 우왕좌왕하게 된다. 아무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기억나요?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결정했다.
내가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제도로 가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남죠. 자, 비독립 단독제, 우리나라 인사혁신처 같은 여기는 집행부 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죠.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합니다. 위원회보다는. 그렇게 되는데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자기 측근으로 다 심어버리려고 그럴 때 이거 과연 차단할 수 있겠나. 자기도 그 측근 중에 올 텐데 뭘.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인사혁신처장 자체가. 그런데 뭐 그죠? 자기가 어떤 정실화를 막을 수 있겠나? 그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독립단독형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건 되게 웃긴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안 주고 독립된 인사행정 기구를 따로 만들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인사행정을 장악한다. 그럼 뭐 대통령을 가지고 놀겠는데 그 인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독립단독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건 맞겠지만은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은요, 여기가 비독립단독형이라고 봐야 되지 독립단독형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현실에서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독립단독형은. 이게 되게 웃긴 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든 견제받아야 돼요. 그 대통령 견제하겠다는 취지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독립이니까. 근데 얘는 누가 견제합니까? 그러면? 이거 골 때린 거예요. 얘는 누가 견제해? 견제 안 받는 권력이 생기면 골 때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법원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법원 판사는 누가 견제합니까? 도대체가? 거기서 결정 내리면 우리의 생사 여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법원 판사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요즘에 좀 공백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함부로 누군가가 견제해라 그러면은 또 권력자가 장악을 하려고 그럴까봐 또 문제인데, 그죠? 법원을. 그런데 그렇다고 내버려뒀더니 이거 시험 잘 봐가지고 판사 된 애들이, 우리의 생사 여탈을 왔다 갔다, 그죠? 좌지우지하는데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 유일하게 있는 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건데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요즘에 빈틈으로 보여요. 이것도 이제 묘안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든 견제를 받아야 돼요.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독립단독형, 얘는 견제 안 받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더 심각하다. 대통령은 차라리 국민이 직접 선출이라도 하지. 그래서 평가하고 정치적 평가 잘 받으려고 국민들 눈치라도 보지. 독립단독제로 가면은 얘는 누구 눈치를 보며 누가 어떻게 견제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강조되어서 중앙 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요, 인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HRM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민간에서는요, 이미 그런 게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헤드헌터? 뭐 이런 개념이 나온 것도 오래됐잖아요. 어느 조직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헤드헌터 업체 같은 데가 이렇게 자기 고객으로 이렇게 딱 해서 에이전시 하듯이 당신 여기 다른 데로 내가 이적하면은 대우 많이 받게 해줄게. 이런 것도, 이런 개념까지 있잖아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게,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조직에서도 그런 이제 HRM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HRM을 도입하게 되면은요, 정부가 향후의 계획을 짤 때도 요 HRM 담당자가 그 향후 계획을 짜는데 핵심 인력으로 들어갑니다. 인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 이런 것서부터 계획 짤 때에 다 녹여내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도입되어 있다. 자, 거기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인사행정제도,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를 따로 이제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나라 공무원제도가요. 요게 인사행정 종합판으로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 잘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요 중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보냐. 403번 정도를 한번 보죠. 그래서 대표 문제로. 가다가요. 여러분들 요 문제도 좀 풀어주세요 한 거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예. 403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단체에 속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잘못 읽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춰야 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한다. 인사혁신처장이 고위공무원단 운영을 하잖아요.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요, 역량평가라는 것을 거친다라는 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역량평가를 거쳐서 선발하고, 그리고 신규 채용, 승진 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운영은 인사혁신처장이 담당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하는 것도 맞는데, 뭐 국가공무원만 그런 건 아니고 지방공무원도 같은 틀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출신자들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외부에 민간에 있던 사람만 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네, 그거는 경력 개방형직이라 그래요. 경력 개방형. 그냥 개방형직이가 아니고 경력 개방형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자리가 드물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지정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필요를 잘 못 느끼고요. 그게 더 몇 번 해봤는데 더 결과 안 좋더라. 들어와서 공무원 사회 이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그죠? 거기에 적응하는 데도 오래 걸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가 그렇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 임용 제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고위공무원단 하는 건데 뭘. 열린 자세로 가는 것이니까 4번이 당연히 답이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405번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총액인건비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요거는 총액인건비제도는 사실은 조직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인건비니까 이쪽으로 넣긴 했지만은, 이건 인사행정 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직, 정부 조직관리와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인건비가, 조직을 늘리면 인건비가 너무 불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조직 구성원의 수를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걸 신축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그전에는 스스로 결정 안 했냐? 보건복지부야,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직원을 하나 늘리고 싶어.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원서, 서류 넣어서 거기서 오케이 사인 받아야지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한데, 그건 우리들은 일을 해보면, 야, 이쪽 분야 일이 너무 사람이 부족하지 않아?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 이거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거를 느끼죠. 그래갖고 행안부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안부에서는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겠죠. 왜냐하면 모든 부처가 다 지네 인력 부족하다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막 심사는 해보지만 내막을 정확하게 알진 못해,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냥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를테면 파킨슨 법칙에 의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진짜 인력이 부족한 건지. 근데 인력이 부족한 거는 거짓말은 아닐 텐데 어디나 다 부족해요, 공무원 조직이.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공무원이 되고 나면 절대 그냥 어영부영 노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조금 널널해 보이면 큰 난리를 치는 거다, 국민들이.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족해, 인원이. 다 부족한데, 그러니까 행안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적당히 해요. 그거 다 부족해.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다 늘려줘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커트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다 커트하는 것이 말이 되냐 해서 도입한 게 총액인건비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은 탄력성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성과관리와 관리 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 시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되 책임은 니네가 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책임을 물을 거야. 잘못되면 책임 물을 거야. 이렇게 하는 마인드가 반영돼서 자율성을 좀 부여해 주는 거고요. 직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겠다. 그죠? 직급 같은 것들을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직급을 너무 높게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율적인 어떤 그 범위 안에서는, 그죠? 여기서 전 인민의 간부화를 시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리를 좀 높여 놓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건데 어쨌거나 그래도 인건비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그죠?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국단위 기구까지의 자율성을 인정 못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까지를 막 인정해 버리면은 정부 조직의 틀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함부로.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맨날 그거 국단위까지 막 바뀌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조직에 가면 장차관 밑에 실이 있어, 실. 실은 근데 실 단위는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실이 많아봐야 두 개? 뭐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사실은 전체를 어떤 기능 하나를 총괄하는 것이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나눠지는 게 이제 그 밑에 과인데 과도 원래는 마음대로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의 개수를 조율하거나 하는 것은 좀 자율성을 줬어요. 총액 인건비제 하면서. 그렇지만 국까지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또 그죠? 국까지 바꾸면 너무 큰 혼선. 그리고 국가 기능 어느 부분이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구멍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함부로 못 하겠다. 이런 겁니다. 바꾸고 싶으면 그거는 진짜 행안부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합니다. 마음대로 못 해요. 정부 조직을 그런 식으로 개편하는 것은 안 되게끔 견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관도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과 분야가 있거든. 그럼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의 인력을 빼다가 이쪽에다 더 배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국 같은 거를 그쪽을 약화시켜. 그러면 그 기능은 장관이 관심을 안 갖는다 뿐이지 사실 필요한 국가 기능인데 그게 이제 소홀해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계층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 단위까지는 못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계급에 따른 인력 운영 및 기구 설치에 대한 재량권이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일부 인정이 된 것이고 그런다고 마음대로 막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력 범위를 어느 만큼의 탄력성을 준 거고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지급액의 증감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써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인건비를 안 올려주는 대신에 여분을 성과 상여금의 형식으로 쓰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성과 관리를 위해서. 그런 자율성을 준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근데 이제 총액인건비제보다 더 자율성을 좀 더 준 게 기준인건비제.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준인건비제. 기준만 제시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컨트롤 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 문제 일단은 그죠? 우리 봐서 알지만은 지방에는 교부금으로 먹고 살고 교부세, 교부금 같은 걸 먹고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세금 대부분은 다 국세로 들어가게 해놓고 그러니까 액수 덩어리 큰 건 다 국세로 들어가고 지방 재산세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재산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요게 수도권을 벗어나게 되면은 재산세, 이 부동산이요 하락세가 뚜렷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한계가 많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랑 싸우기보다 우리 독자성을 갖게 해줘 이렇게 맞서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이제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자치권이 무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준인건비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보다 더 큰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해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한 발 더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럼 비교를 하시고요. 공직분류입니다. 공직분류. 이번에는 직위분류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직위분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는요, 직위분류의 절차를 좀 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우리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자. 판사하지 말고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볼게요. 맨 처음에는 뭘 해야 돼요? 항상 이런 거 할 때. 직위분류를 여러분들이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중심으로 자리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보고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계획을 일단은 세워야 돼요. 아, 요만큼을 직위분류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 영역을 직위분류해야 되겠구나. 계획을 세워요. 그죠? 계획을 세우고 누가 주도해서 맡으면 좋을까? 담당자를 설정을 합니다. 맞아요? 담당자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담당자를 지정하고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범위까지를 확정을 합니다. 그죠? 계획 수립 하에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요. 그 담당자는 뭘 해야 돼요, 이제? 떠올려 보세요.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면 돼요. 담당자는 뭘 해야 돼요? 조사를 해봐야지. 그럼 여기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죠? 직무조사라는 걸 합니다. 직무조사. 직무조사.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직무 분석에 들어갑니다. 직무 분석에 들어가는데, 직무 분석은 뭘 나누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무원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될 작업은 내가 그럼 무슨 직렬로 가야 되나? 이거를 생각했었을 텐데, 그 직렬 나누는 거를 하는 거예요. 직무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그죠? 그래서 업무의 종류별로 구분을 했다. 크게. 그게 직무 분석입니다. 크게 업무의 종류별로 나눴다. 일단은 그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이렇게 쪼개 놓는 거예요. 업무 분야별로 이렇게. 그죠? 조직을 쪼개 놓는 것인데, 그 직렬을 기준으로 보는데, 직렬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직류. 그리고 직렬이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묶으면 직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직무평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는, 하는 일의 종류 말고, 하는 일의 난이도, 책임도, 이걸 갖고 나누죠. 그래서 책임도가 낮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게 대표적인 게 직급이죠, 직급. 그러니까 한 직렬 내에서도 어떤 자리냐. 한 직렬 내에 위의 자리냐, 아래 자리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직급이 되고요. 직급까지 나누면 그 다음에 뭐래요? 직급까지 나누면 직급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직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정급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를 또 쪼갭니다. 그 안에서 이제 직급 안에서 같은 직급 안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세무 행정 쪽으로 갔다고 보면은 세무직으로 갖다 치면 세무직에 뭐 예를 들어서 서기가 해야 될 자리다. 8급 해야 될 자리다. 그러면 세무직렬의 8급 서기에 해당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는 8급은 원래는 직위분류에서 쓰는 개념은 아니죠. 이제 이건 계급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응해서 보면은 직급으로 보면은 이제 세무서기죠. 세무서기인데 거기에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별로 쪼개주는 거. 이걸 정급이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엔 평가하고 완료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시험 많이 나오는 애는 바로 직급을 구분할 때의 과정인 직무평가가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직무평가. 됐죠? 그래서 직무평가의 방법을 410번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앞에도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410번이 4가지 방식이 다 같이 나와 있는데 직무평가.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구분하는 방법으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량적 방식이 있고 비계량적 방식이 있죠. 이걸 나눌 때 이게 더 어려운 일이야. 이거를 판단할 때 계량적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거기에 점수법이에요. 그냥 여러분 인사평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한대요? 우리 어떻게 공부했었지? 도표식 평정 척도 방식을 쓰잖아요. 그래서 질문 항목이 쭈루룩 있고 그 중에서 얘는 A, B, C, D, E 중에 뭐냐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5, 4, 3, 2, 1 이렇게 해가지고 5점, 4점, 3점 그죠? 그렇게 체크해서 총점 매긴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일의 난이도 그런 걸 가지고 나누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질문 항목들이 쭉 있고 그 질문 항목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고 그죠? 점수가 부여되고 그거를 합계 점수로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점수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요거죠. 리을이죠. 직무평가표의 점수법이요. 점수법 먼저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냥 거기서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고 각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해요.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소별 점수를 합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도표식 평정척도에서 총점 매기듯이 이것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점수법. 가장 심플한 방법이죠. 심플한 방법이에요. 객관적이라고 적어도 보이게끔 하는 방법이야. 네, 평가는요. 저는 잘 신뢰하지 않는 편이에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평가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필요하니까 하긴 해야 되지만 평가라는 것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김연아가 은메달 딸 때, 그럴 때 어땠어요? 그 심판들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주관성이 개입된 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때 전문가들이 봐도, 그죠?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자국 선수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관적이지 않나?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가수를 가수가 어디 경연대회 나오고 그 후배들이 앉아서 막 평가를 해. 물론 그들도 평가할 자격이 있으니까 앉아있긴 하겠지만은 글쎄, 그거는 자기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을까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다 상대적인 건데, 그런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인데, 근데 그러면 신뢰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객관적인 척이라도 해야 돼. 최대한 객관적인 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을 여러 개로 쪼개. 그리고 질문별 점수를 줘. 그리고 합산해. 그러면 서열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아무튼 등수가 주르륵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반영했다 그러면, 이게 왜 그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고 싶은 사람도 약간 깽깽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걸 뭘 제기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아예요, 주관적으로 그냥 평가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서열법입니다. 서열법. 이건 아예 정반대예요. 비계량적 방법으로 가는 건데, 그냥 담당자가 딱 놓고 딱 비교를 해. 2일하고 2일을 놓고 봤을 때 2일보다는 2일이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이 맞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은 굉장한 전문가여야 되고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하려면. 권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쭉, 그죠? 줄을 자기 멋대로 세우면 욕하겠지, 당연히. 그죠? 네가 뭔데 그래, 알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분야에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쭉 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서열법. 그러면 점수법과 정반대인 이 비계량적 방법으로서의 서열법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 이건데, 그거는요 디귿이죠. 디귿. 종합적으로 그냥, 그죠? 서열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나누는 사람이. 자,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요, 좀 중간적인 애들이긴 한데 그나마 점수법에 좀 더 가까운 계량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요소비교법입니다. 요소비교법. 이거는 뭐냐면요, 요소비교법은 거기 보시면요, 키잡이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잘 봐두셔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요소비교법 나오면 이 기준직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를 선정하고요, 그걸 기준직무로 정해놔요. 그리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면서 점수를 보낸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 하나를 설정해 놓고 그걸로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법은 어떻게 가는 거라 그랬어요? 점수법은 그냥 질문을 쭉 열거하고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합산하는 거잖아요. 요소별로.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키잡, 기준 직무가 있어. 그러면 기준 직무가 어떤 거냐면 어떤 중요한 요소에 얘가 기준이야. 얘보다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야, 이렇게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거가 중간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법에 가깝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요, 중간적이긴 합니다. 그 요소 비교법은 그래서 그 기준 직무와 비교하는 거라서 기준 직무란 말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찾을 때 그걸로 다른 거랑 구분하시는 거예요. 분류법이 또 나와 있죠. 얘는 좀 서열법에 가까운 중간적인 건데, 얘는 거기에 등급기준표라는 말이 있는 기억을 보시면 돼요. 등급기준표가 딱 힌트입니다. 그게 분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열을 매길 때는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완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등급을 이렇게 탁탁 나눠놓고 등급에다 집어넣는 형식으로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이렇게 쭉 줄을 세우는 거라기보다는 요 정도면은 뭐 3등급, 요 정도는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매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시험에 종종 나와요. 직무평가 관련된 건 잘 알아두세요. 이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직무 등급하고 그 다음에 직급, 거기다가 직무 등급을 나누는 건데, 직무 등급을
하나의 직렬 내에서 나눠 놓으면 그거는 직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무 등급이다 그랬을 때는 뭐가 있어요? 이제 서기보, 서기,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면 서기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실 텐데,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좀 통합해서 그냥 주무관, 실무를 본다 그럴 때 같이 협력적인 관계, 팀워크가 필요하니까 요즘에는 주무관으로 그냥 통칭해서 부르기도 해요. 위계적이잖아요, 너무.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렇게 나누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사무관, 서기관 같은 개념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1, 2, 3급을 또 통합해서 고위공무원단 만들었으니까 그 개념이 좀 사라졌지만, 예전식으로 하면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위에가.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직무 등급들을 나눠놓고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직렬 내의 그 직무 등급이면은 앞에 수식하는 게 붙으면 돼요. 수식하는 게. 그죠? 뭐 교정직이다. 그러면은 뭐 거기다가 뭐 교도 뭐 주사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나눠서 직급을 매기는 거죠. 그 작업을 할 때 방법이 요 네 가지. 여기 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얘는 시험에서 나오는데 헷갈리니까 자, 얘네들 키 포인트를 딱 집어드렸습니다. 그죠? 등급 기준표는 분류법, 기준 직무는 요소 비교법. 요것만 찾아내면 나머지는 구분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나갑니다. 412번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등급 내지는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주사보, 주사 뭐 이렇게 나누는 거. 해당 난이도가 같은 서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등급이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직무의 성질이 나왔잖아요. 직무의 성질. 직무의 성질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직무의 성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직무의 성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다는 거잖아요. 성질이 유사하다는 건 하는 일의 종류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직무 등급보다 더 세밀한 직급이 되는 거예요. 직급이. 그 직무 등급이려면은 거기서 직무의 성질은 빼고 난이도 책임도 정도가 유사하다. 이것만 딱 했어야 돼요. 뭐 어떤 직렬이든 주사다 이런 식으로 같은 주사다 이런 게 등급이잖아요. 됐죠? 예, 그래서 1번 틀렸고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이건 직군이고요. 직군이고 직렬 여러 개를 합친 거니까. 그리고 직무 종류는 유사한데 난이도와 책임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요건 직렬 맞습니다. 직렬은요. 하는 일의 종류는 비슷한 걸로 묶은 건데 여기 난이도는 위아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직렬이라고 한다. 하나의 직렬. 직군은 동일 직렬 내 담당 직책이 유사하다 그랬지만은 동일 직렬 내에서 직책이 유사하다 이렇게 나눠지면 그건 직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직업공무원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직업공무원제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오세요.